무비 리캡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1년에 개봉한 드라마, 역사, 전쟁 영화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지 1년 후 붉은 군대 병사 바실리 자이체프는 스탈린그라드행 기차에 타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사냥하며 소총을 배웠던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는 수백 명의 다른 병사들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타고 있었으며 바실리는 타냐 체르노바라는 여성을 보지만 말을 걸지는 못합니다. 여정 도중 민간인들은 하차하고 병사들만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한가운데로 보내집니다. 그들은 전선에 도달하기 위해 배를 타야 했고 적군은 이를 틈타 폭탄을 떨어뜨리고 총격을 가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쓰러지고 이를 본 다른 병사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치려 하지만 탈영죄로 인해 상관에게 사살당합니다. 선착장에 도착하면 두 사람 중 한 명만 소총을 받고 다른 한 명은 탄환만 받은 채 무장한 병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은 독일군의 강력한 저지에 의해 자살에 가까운 돌격을 강요당하며 탄환만 받은 바실리는 땅에 바짝 엎드려 죽은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도망치려는 병사들은 다시 상관에게 사살당하고 겁쟁이이자 배신자로 간주됩니다. 곧 전장은 시체로 뒤덮이고 살아있는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한 대의 차량이 그 지역을 지나가려 합니다. 전차 포탄이 차량을 강타해 뒤집히고 그 안에서 다닐로프 정치 장교가 나와 분수대 안으로 달려가 시체들 사이에 숨어 죽은 척합니다. 독일군이 지나가며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시체들에게 총을 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독일군이 떠난 후 다닐로프는 시체 중 하나에게서 소총을 집어들고 근처 건물에 있는 병사들에게 총을 쏘려 하지만 총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 외에도 분수대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바실리였습니다. 바실리는 도착했을 때 받은 탕환으로 총을 장전할 수 있도록 소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실리는 또한 발각되지 않기 위해 폭발음에 맞춰 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지만 다닐로프는 정치 장교라 무기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총을 바실리에게 넘깁니다. 또 다른 군용 차량이 도착하자 바실리는 분수대 벽의 틈 뒤로 이동하고 폭발음이 들리자마자 독일군 병사들의 머리를 하나씩 정확히 저격합니다. 몇 시간 후 구조되어 본부로 옮겨진 뒤 다닐로프는 바실리의 영웅적인 행동을 담은 전단지를 인쇄합니다. 며칠 뒤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이 스탈린그라드에 도착하여 도시 방어를 총지휘하게 되는데 스탈린그라드는 스탈린의 권력 상징이기에 절대 잃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차 포탄이 차량을 강타해 뒤집히고 그 안에서 다닐로프 정치 장교가 나와 분수대 안으로 달려가 시체들 사이에 숨어 죽은 척합니다. 독일군이 지나가며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시체들에게 총을 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독일군이 떠난 후 다닐로프는 시체 중 하나에게서 소총을 집어들고 근처 건물에 있는 병사들에게 총을 쏘려 하지만 총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 외에도 분수대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바실리였습니다. 바실리는 도착했을 때 받은 탕환으로 총을 장전할 수 있도록 소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실리는 또한 발각되지 않기 위해 폭발음에 맞춰 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지만 다닐로프는 정치 장교라 무기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총을 바실리에게 넘깁니다. 또 다른 군용 차량이 도착하자 바실리는 분수대 벽의 틈 뒤로 이동하고 폭발음이 들리자마자 독일군 병사들의 머리를 하나씩 정확히 저격합니다. 몇 시간 후 구조되어 본부로 옮겨진 뒤 다닐로프는 바실리의 영웅적인 행동을 담은 전단지를 인쇄합니다. 며칠 뒤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이 스탈린그라드에 도착하여 도시 방어를 총지휘하게 되는데 스탈린그라드는 스탈린의 권력 상징이기에 절대 잃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닐로프는 독일어를 이해하는 병사들이 더 필요하다며 타냐를 모집하려 하지만 타냐는 지역 민병대가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닐로프는 그녀가 독일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하고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마다 12명의 병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바실리와 그의 저격수 팀이 그들의 전선에 미치는 피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의 저격수 학교를 이끄는 유명한 저격수인 에르빈 쾅을 소환합니다. 쾅은 바실리를 죽이는 임무를 맡고 그는 바실리가 그를 추적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도록 유인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몇 시간 후 바실리는 팀원들에 의해 백화점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잠에서 깨고 그는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쏴 헬멧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목표를 맞췄다고 생각한 바실리는 루드밀라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지만 그들이 떠난 후 동료는 즉시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안으로 몰래 들어가 창문으로 다가가지만 그들이 본 그림자는 저격수처럼 보이도록 배치된 마네킹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함정이었고 바실리가 땅에 버려진 담배 꽁초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아직 적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잠시 숨고 제대로 된 탈출 계획을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행기들이 도착해 폭격을 시작하자 루드밀라는 두려움에 도망가고 쾅은 그녀를 쏠 완벽한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바실리는 쾅이 자신을 쏘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쾅은 자신이 숨어있는 곳으로 돌아가 신발을 닦고 있는 사샤를 만납니다. 사샤는 무고한 민간인인 척하면서 바실리의 위치를 쾅에게 전달하며 음식을 얻고 그 대신 쾅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레드아미는 독일군이 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바실리가 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고 그를 처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의 전 제자 쿠리코프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전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실리는 자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파티에 참석해야 합니다. 타냐와 인사를 나눈 후 흐르쇼프는 그를 끌고 가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사진을 찍으며 큰 스탈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흐르쇼프는 그에게 스탈린이 항상 나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바실리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쳤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날 바실리는 첫 번째 총알을 실패했고 그로 인해 늑대가 그들의 말을 공격해 먹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 바실리, 쿠리코프, 그리고 저격수 팀의 다른 멤버인 볼로디아는 쾅을 찾을 수 있다는 낡은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마지막 함정처럼 저격수 자세로 놓인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넓은 공간을 건너고 적의 총알을 겨우 피한 후 그들은 두 명의 수리공을 처치하고 저녁 시간을 맞이합니다. 볼로디아는 잠시 다른 방에서 끓이고 있던 수프를 가지러 가지만 그 길에 잡히게 됩니다. 쾅과 그의 팀은 그가 바실리가 숨고 있는 장소를 고백하도록 강요하려 하지만 볼로디아는 입을 열지 않자 자신들의 편으로 옷을 입히고 그를 수리공인 척 보내보냅니다. 누가 진짜인지 알지 못한 채 쿠리코프는 바로 그를 쏴 죽이고 그들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이후 헬멧을 창문에 내밀면 적이 그곳을 쏘아 그들의 위치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쾅은 그 함정을 피하고 두 사람은 위치를 바꾸기로 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열린 구멍을 뛰어넘을 때 쾅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쿠리코프를 쏴 죽이고 바실리는 무사히 탈출합니다. 바실리와 쾅 사이에 끊임없는 추격전이 길어지자 흐르쇼프는 불만을 토로하며 다닐로프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회의 후 다닐로프는 타냐에게 선물을 가져가 그녀를 구애하려 하지만 타냐는 그를 놀라게 하며 재배치를 요청합니다. 몇 시간 후 바실리가 본부로 돌아오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 총알처럼 날카로운 총알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쾅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일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다닐로프는 그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다음번에는 바실리가 쾅보다 한 발 더 앞서게 될 것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실리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타냐에게 재배치를 요청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실리가 그녀를 설득하려 했을 때 타냐는 그녀의 부모가 독일군에게 처형당한 포로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서 싸우고 싶어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복수를 원하는 타냐의 마음을 이해한 바실리는 그녀에게 쿠리코프의 총을 줍니다.
사샤가 정보를 공유한 후 쾅과 바실리는 같은 버려진 건물로 가서 서로를 놀라게 하려 합니다. 쾅은 높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바실리와 그의 저격수 파트너는 파이프 뒤에 숨습니다. 파이프의 흔들림이 쾅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리게 되죠. 두 사람이 움직이려고 할 때 쾅은 그들을 쏘고 바실리는 총을 잃고 파트너는 다칩니다. 바실리는 그의 파트너를 본부로 돌려보내고 파트너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남습니다. 바실리는 칼에 밧줄을 묶어 총을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쾅은 손쉽게 총알로 밧줄을 자릅니다. 독일 비행기들이 지나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유리 지붕이 깨지면서 그 조각들이 바실리 앞에 떨어집니다. 그 덕분에 쾅은 바실리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부에서 다닐로프는 타냐에게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능력이 지적 분야에서 더 가치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돌아온 저격수의 이야기로 중단됩니다. 타냐는 바실리를 도와주기 위해 같은 파이프 경로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바실리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고 그의 계획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쾅이 유리로 바실리를 보고 있듯이 바실리도 유리 조각을 이용해 쾅을 관찰하고 그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바실리는 타냐에게 다른 유리 조각을 잡고 빛을 반사시켜 쾅을 눈부시게 만들어 그가 안전하게 총을 회수하고 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바실리는 쾅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의 손을 다치게 만듭니다. 나중에 바실리와 타냐가 본부로 돌아오고 그들은 살아남은 것에 대해 다른 군인들과 함께 축하한 후 커먼룸에서 이불을 덮고 사랑을 나눕니다. 복수를 원하는 타냐의 마음을 이해한 바실리는 그녀에게 쿠리코프의 총을 줍니다. 사샤가 정보를 공유한 후 쾅과 바실리는 같은 버려진 건물로 가서 서로를 놀라게 하려 합니다. 쾅은 높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바실리와 그의 저격수 파트너는 파이프 뒤에 숨습니다. 파이프의 흔들림이 쾅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리게 되죠. 두 사람이 움직이려고 할 때 쾅은 그들을 쏘고 바실리는 총을 잃고 파트너는 다칩니다. 바실리는 그의 파트너를 본부로 돌려보내고 파트너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남습니다. 바실리는 칼에 밧줄을 묶어 총을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쾅은 손쉽게 총알로 밧줄을 자릅니다. 독일 비행기들이 지나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유리 지붕이 깨지면서 그 조각들이 바실리 앞에 떨어집니다. 그 덕분에 쾅은 바실리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부에서 다닐로프는 타냐에게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능력이 지적 분야에서 더 가치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돌아온 저격수의 이야기로 중단됩니다. 타냐는 바실리를 도와주기 위해 같은 파이프 경로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바실리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고 그의 계획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쾅이 유리로 바실리를 보고 있듯이 바실리도 유리 조각을 이용해 쾅을 관찰하고 그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바실리는 타냐에게 다른 유리 조각을 잡고 빛을 반사시켜 쾅을 눈부시게 만들어 그가 안전하게 총을 회수하고 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바실리는 쾅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의 손을 다치게 만듭니다. 나중에 바실리와 타냐가 본부로 돌아오고 그들은 살아남은 것에 대해 다른 군인들과 함께 축하한 후 커먼룸에서 이불을 덮고 사랑을 나눕니다. 몸을 보고 거의 속을 뻔한 사람은 타냐인데 바실리가 그녀를 막아서며 그게 콴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해 그녀는 콴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바실리가 콴을 추적하는 동안 타냐는 다닐로프에게 부탁을 하고 둘은 함께 필리포프 부인에게 가서 다닐로프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통행증을 보여주며 그녀를 나라 밖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필리포프 부인은 사샤가 없으면 떠날 수 없다고 하지만 타냐가 사샤가 독일군에 합류했다고 말해 그녀를 기분 상하지 않게 합니다. 필리포프 부인은 사샤가 안전하다면 그를 탓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함께 떠나기로 동의합니다. 배로 가는 도중 폭탄이 폭발하고 타냐는 다치게 됩니다. 다닐로프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나지만 필리포프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사에게 특별한 통행증을 보여주며 타냐가 자신의 딸이라 주장해 타냐가 함께 배를 탈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바실리와 콴은 각자의 은신처에서 서로의 위치를 모른 채 대치 중입니다. 그때 다닐로프가 바실리 옆에 나타납니다.
이제 타냐가 죽었으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고 인류는 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다닐로프는 자신이 바실리에 대해 지었던 거짓말을 보상하기 위해 자살적으로 숨어 있다가 나와서 황이 자신을 쏘게 하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바실리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콴은 자신이 바실리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몸을 확인하러 나옵니다. 바실리는 중간에서 그를 기다리고 황이 총을 겨누자 모자를 벗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바실리는 그를 죽인 후 그의 총을 가져와 다닐로프의 시체 옆에 놓습니다. 2달 후 독일군이 항복한 후 바실리는 타냐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타냐는 살아있고 현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가 안전해져 여행이 가능해지면 바실리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가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재회합니다.